네, 안녕하세요. 양이사의 금융과외 양영빈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좀 다소 긴, 여러 시리즈로 제작을 보았는데요. QE에 대해서 다시 보는 QE, QE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았었죠 그동안에. 근데 재밌는 것은 QE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데가 굉장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QE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는, QE는 머니 프린팅 아니야, 돈 찍어내기, 그런 식으로 많이들 아마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을 거예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은행들한테 나눠주고 뭐 이런 것 아니냐, 그런 아마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니 프린팅, 돈 찍어내기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사실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가 됩니다. 최근에 생기는 대체적인 논쟁 중에 제일 큰 논쟁이 뭐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냐,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이런 논쟁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 뭐라 해야 되나요? 이 채권 투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레이시 헌트라는 분은 인플레이션 아니다, 뭐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갈 거다. 그렇다면은 왜냐하면은 그분은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갑자기 급등한다든지 5%를 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겼었는데, 그런 일들이 생긴 거는 지금 잠시 이 생산 쪽에 병목 현상이 있어서 생긴 것일 뿐, 진정한 인플레이션은 아니고 굉장히 일시적이다, 트랜지터리라고 그러죠. 템포러리 또는 트랜지터리,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다른 측면들에서 뭐 피터 쉬프 같은 이런 분들은, 아니, 나 이거 이제 좀 있으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버금가는 이런 것이 올 것이다.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각자의 포지션하고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터 시프 같은 양반이 원래 그 금투자에 굉장히 뭐 그 선구자라고 해야 되나요? 금투자를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온다, 제일 좋은 투자는 금투자겠죠. 그런 실물에 대한 투자, 실물 중에서도 금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포지션이 반영된 의견들을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그런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를 들어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사실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될지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 각자 그런 것에 대한, 적어도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은, 그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면은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QE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그 답을 찾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장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신속하게 반응을 하는 데가 채권 시장입니다. 왜냐면은 채권 시장, 뭐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채권도 그만큼 기대 수익률을 맞춰줘야 되니까, 채권 시장도 그거에 이제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보는 게 우리가 10년 국채인데요. 지금이 굉장히 또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S&P가 지금 뭐 2020년 3월 대비 거의 100% 올라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지금의 이 가격을 딱 기준으로 해서 대충 이제 배당 성향이나 배당률 이런 걸 따져봤을 때, S&P 전체에 지금 사면은, 내가 S&P 안에 있는 뭐 중요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은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
1.35%라고 해요. 이거는 뭐 야후나 미국 그 사이트에서 그 디비던드 레이트라고 쳐보면은 그날 달라지겠죠. 그 주가들에 따라서. 그럼 뭐 대략 한 1.35%인데 10년물 국채가 지금 뭐 1.36였다가 뭐 제가 지난주까지는 그랬었는데요. 이게 1.2 이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죠. 1.25 뭐 이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채권 보통 채권 수익률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보면은 뭐에 근거하고 있는 얘기냐면은 내가 만약에 뭐 한 대략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럼 사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든 말든 아무런 느낌이 없죠. 그런데 미국의 이 큰 기금들 또는 연기금 이런 회사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냐면은 자기 포트폴리오에 뭐 예를 들어 어디는 주식 40%, 채권 60%, 뭐 주식 60%, 채권 40%뭐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자금 배분을 합니다. 아주 큰 회사들은요. 왜냐면은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은 몇백 조 이렇게 되는데 주식에 올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식은 떨어지면은 주식의 제일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 유동성이 씨가 말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처분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100% 갖고 있는 물론 아주 매매를 잘하는 거래를 잘하는 그런 작은 규모의 회사들도 있지만 큰 규모로 갈수록 그런 주식과 채권에 일정 정도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예를 들어 떨어졌어요. 근데 주가가 쭉 올라왔어요. 채권 가격도 뭐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그럼 그런 회사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주식 전체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규모하고 채권 자산 규모를 잘 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이 딱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S&P 배당 수익률하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맞닿아 있는 수준이에요. 딱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국채 수익률이 쭉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실제 이런 큰 기금 회사들은 또는 투자 회사들은 이 자기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디플레이션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사실 향후에 또 우리 개개인의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13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QE라는 것이 과연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정확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QE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는 그런 강의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그 QE를 한 이후 2008년 한 이후에 이때 시작을 했죠. 연준이 가지고 있는 저거죠. 그 지급 준비금의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는 전체 지급 준비금이고요. 하나는 필요 지급 준비금이죠. 그 차이는 초과 지급 준비금인데 굉장히 뭐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지급 준비금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가 한번 보니까 이게 QE의 결과 이렇게 된 거죠. 2008년 이전까지는 그 위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작았어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지급 준비금 전체는 44빌리언이니까 440억 달러. 그 다음에 초과 지급 준비금은 보니까 20억 달러가 2빌리언이니까 20억 달러 굉장히 작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위기 이후에는 이게 3,900억 3조 9천억 달러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초과 이거는 이제
뭐 거의 이거 뭐 비슷하죠. 이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요것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바뀐 걸 보면은 한 1700배, 여기에서 바뀐 걸 보면은 대략 한 80배, 1700배, 80배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2008년 QE 이전과 2008년 QE 이후에 금융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금융학이나 화폐론이나 화폐금융론에서 배웠던 그 방식으로는 이 지금의 세계를 아직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런 걸 이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그러면 이 연준이 공급한 지급준비금이 무려 80배가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그 인플레이션 론자들이죠. 그런 인플레이션을 주장했던, 심지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아주 유명한 사람, 뭐 레리 서머스 같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실제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다 틀렸어요. 뭐 맞춘 아니라고 그랬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기존에 뭐라 해야 되나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화폐 금융론적 사고를 했던 사람들은 다 틀렸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것이 어디에서 틀렸고, 그렇다면 또 이것이 향후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요거는 앞에 그래프를 조금 다르게 본 거예요. 예, 이 자주색은 뭐냐면 1년 전 대비 그 연준의 이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자산이 얼만큼 늘었는가. 물론 연준의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전체 자산만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본 겁니다. 이 자주색이 1년 대비 이게 얼마나 늘었는가, 그거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 있죠. 요거는 뭐냐면은 모든 그 상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금이 1년 대비 얼만큼 늘었나, 그걸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재정 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재정 지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 정부가 뭐 다리를 만든다든지 돌을 닦는다든지, 그것도 재정 지출인데, 그 재정 지출 중에서도 그 직접 그 뭐라 해야 되나, 개인들, 시민들한테 돈을 나눠준 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케어 액트 해가지고 그 돈을 직접 뭐 1,400불 뭐 한 달에 얼마 몇백 불 이렇게 보냈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걸 의미합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이게 1년 대비 증가폭입니다. 그래서 이 예금이 예금은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변화량이 이만큼이 계속 유지되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꾸준히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연준의 자산은 보면은 처음 1차 QE에서 확 늘어나죠. 이게 증가폭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줄어들었다. 이건 뭐냐면은 증가가 줄어든 거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 자산이 1,000억 불 늘어나고, 그 다음에 500억 불 늘어나고, 점점 줄어들어서 100억 불 늘어나고, 0이 됐으면은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딱 이게 유지하는 거죠. 이게 QE1에 여기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늘어나죠. 예, QE2죠, 이게. 그 다음에 또 늘어나죠. 이게 QE3.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게 줄어들죠. 이거는 뭐냐면 테이퍼링이 아니라 1년 대비 이게 감소한 거죠. 마이너스니까. 그럼 이건 타이트닝이죠. 여기서는 QT라고 해야 되겠죠. 퀀터티티브 타이트닝.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확 늘어나죠. 이게 그 코로나 때 있었던 QE4, 요게 해당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걸 이제
그 이전 대비 이걸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하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 기간에 보면은 정부의 그 재정 이전 지출이라고 그러죠. 그 직접 돈을 쏴주는 거. 그게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었어요. 2008년에. 그 뒤로는 거의 안 늘다가 이번 QE4에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연두색으로 늘어난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줄었다가 또 다시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확 늘어나고 요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예금이 꾸준히 늘어나는 게 예금이 또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걸 보면은 지금 이 QE4는 우리가 기존에 경험했던 QE 1, 2, 3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뭐라 해야 되냐, 이 차트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저랑 이제 이 강의에서 이제 쭉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과연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실제 시장에 주는 충격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 이거를 이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이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화폐를 누가 발행하냐? 그러면은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 아니냐? 그 맞는 말인데요. 저는 이제 좀 더 그 개념을 세분화해서 본다면 중앙은행은 통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지갑 속에 갖고 다니는 지폐 같은 거, 통화도 발행을 하지만 중앙은행은 뭐도 발행하냐면 지급준비금을 발행합니다. 지급준비금은 뭐냐? 은행 간끼리 거래를 할 때, 은행 간끼리 거래하는 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내가 A은행이 B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매입할 수도 있죠. 또는 B은행이 발행한 어떤 CD라는 은행에서 발행한 그 일종의 이것도 채권이죠. 이걸 매입할 수도 있고요. 이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면 A은행하고 B은행하고 거래를 할 때는 돈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현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은행 간 거래에서는 바로 이 지급준비금을 가지고서 중앙은행에 계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중앙은행을 은행의 은행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은 은행 간 거래를 할 때 지급준비금을 통해서, 즉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계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은행 간 거래는 은행끼리 직접 거래하는 것도 있지만요, A은행 밑에 계좌를 틀고 있는 스몰 a가 있고요, B은행 밑에 계좌를 틀고 있는 스몰 b가 있는데 A에서 B로 계좌 이체를 하면은 이것도 은행 간 거래에 해당해요. 그러면 뭐냐면은 A은행에서 B은행으로 계좌 이체할 때 마찬가지로 지급준비금이 A에서 B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A에서 B로 이렇게 돈이 이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즉 그 지급준비금을 옮겨주는 그걸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지급준비금인데, 여기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화폐처럼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은행의 예금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 친구가 국민은행에 또 계좌를 갖고 있어요. 아니면은 친구라고 하지 말고요, 어떤 편의점이 국민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편의점 가서 카드를 현금 카드라고 하죠. 그냥 그냥 그 카드 회사 카드 말고 직불 카드 있죠. 직불 카드를 해서 음료수를 샀다, 커피를 1,000원에 샀다. 그러면은 내 국민은행에 있는 내 계좌에서 국민은행 편의점 국민은행 계좌로 1,000원이 가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가 갑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그 거래를 내가 지갑에 있는 1,000원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은 내 계좌에 있는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내 계좌에서 편의점 국민은행 계좌로 1,000원이 이렇게 옮겨가죠. 그건 뭐가 옮겨가는 거냐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금이 이 예금이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이 예금을 발행하는 주체는 누구냐? 이게 바로 일반 은행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중앙은행하고 은행하고 거래하는 그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하고 일반 은행하고 민간, 즉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이 민간하고 거래하는 방식이 완전히 거의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요 사실은 사실 매우 중요한 거고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되고, 그때마다 제가 또 계속 또 반복해서 또 강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그건 이제 정리하자면요, 중앙은행과 일반은행의 관계는 거래 방식이 은행과 은행 또는 은행과 중앙은행 거래가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은 지급준비금을 가지고서 한다. 그 다음에 일반은행과 민간은행의 관계는 은행을 민간으로 바꾸고 중앙은행을 은행으로 바꾼 거,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을 예금으로 바뀐 거, 그대로 되게 그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거 한번 이후엔 더 이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통화 정책과 QE 이후의 통화 정책의 차이가 뭐냐? 그거는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는 아주 적은 양의 희소한 초과 지급 준비금을 가지고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걸 가지고서 그 단기 이자율, 특히 EFFR 같은 요 가격의 미세 조정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QE 이후에는 QE를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비전통적이다는 통화 정책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초과 지급 준비금이 이제 우리 봤듯이 어마어마한 지급 준비금이 뭐 한 거의 2,000배 가량 늘어났죠. 연준 미국 페드로 본다면요, 일단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전통적인 그 중앙은행의 연준의 그 화폐 정책에 있어서는 연준은 누구하고만 그동안 일을 했었냐면요,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은행하고만 일을 했어요. 은행하고만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이 QE에 와서는 이게 드디어 민간하고도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민간이라고 한다면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 투자회사 또는 미국에서는 주로 MMF, 그 머니마켓 펀드죠. 머니마켓 펀드들하고 주로 같이 그 머니마켓 펀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산다든지, 또는 요즘 흔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버나잇 RRP라는 것은 주로 머니마켓 펀드가 거의 한 99%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연준에다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벌어지고 있다. 요게 비전통적인 것에 크게 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이전에 했던 거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또 한 번 더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요, 통화 지표라는 거, 우리가 이제 QE를 다루니까 통화 지표에 대한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통화 지표는 참 뭐 다양한 통화 지표들이 있죠. 그런데 뭐 크게 M0, 뭐 M1, M2, M3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요. 일단 M0 이거는 현금, 뭐냐면은 지폐 같은 거죠. 뭐 동전도 있겠지만 동전의 양은 뭐 적으니까, 전체 규모가 적으니까 뭐 그냥 지폐, 실제 우리가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도 이 M0 갖고 있겠죠. 왜냐면은 저기 어디냐, ATM기에 그 자동 그 카드 넣고 돈을 빼고 돈을 그 입금할 수 있는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거까지 다 합한 돈. 근데
이게 이 경제학이라는 게 좀 재밌어가지고 그 나라마다 또 정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 기사를 읽을 때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건데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영국이면은 M제로를 지급준비금을 포함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M제로는 그냥 현금만 하는 게 더 훨씬 더 이렇게 좀 일반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M1은 뭐냐면은 현금 더하기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이라는 거는 내가 언제든지 은행 가서 돈 주시오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예금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율이 굉장히 싸겠죠. 그 다음에 M2는 이 M1에다가 정기적금 거기다가 MMF 머니마켓 펀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MMF 그것도 더합니다. 그 다음에 가끔가다 또 MB 머니터리 베이스 이거는 뭐냐면은 뭐로 번역해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있는데 하여튼 MB 머니터리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M0에다가 그 지급준비금을 합한 거. 이게 이제 이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뭐 고성능 화폐다 뭐 이렇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해서 M0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현금이죠.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 리저브 요거는 뭐냐면은 중앙은행이 저기한테 주는 거, 그 은행들한테 발행해 주는 그 금액인데요.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게 M0, M1, M2 이제 요거의 분류법에 의한다면요. M0, M1, M2, M3 여기에는 저게 안 들어갑니다. 지급준비금이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에서는 여기에 이제 M0에 지급준비금을 포함시키지만은 요 식으로 볼 때 M1은 M0 더하기 요구불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영국에서도 M1에는 지급준비금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M0 더하기 요구불 예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겠죠. 어쨌든 M1, M2, M3 뭐 이렇게 나가는 계열에는 지급준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